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최근에 큰 위기를 맞았잖아요. 김만배 씨한테 구속받은. 예. 그게 한겨레 신문한테는 큰 위기지만 제대로 풀기만 한다면 한국 사회에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박태영 이장님은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워낙 옛날 일이라. 지난 9일 날 한겨레 신문 사장하고 편집국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 석모 기자라는 분이 법조팀장하고 사회부장을 했던 분인데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사실이 차용증도 없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그게 밝혀져서 사퇴를 했는데요. 김만배 씨 본인이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이에요. 네, 지금 김만배 씨를 아무도 기자라고 쓰지 않는데요. 이 양반이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법조팀장을 하면서 기사를 거의 안 썼어요. 7년 동안 200건도 안 썼는데 그 이름이 올라간 200건도 대부분이 법조팀 공동 취재라는 그런 거 있을 때만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법조팀 기자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김만배 씨가 기자실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의 석모 씨하고 김만배 씨는 법조 기자단의 동료였던 셈이죠.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개인적인 일탈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신문사 잘못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사장, 편집국장까지 사표를 낼 일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잘 풀면 이게 한겨레 신문의 위기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조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서초동에 법원하고 검찰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법조 기자단이라고 부르는데 6개월 동안 최소 3명 이상의 기자가 투입이 돼서 법조 기사를 작성을 해야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가입되는 게 아니라 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 신청을 하면 기자단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법조 팀장들이 대법원에 앉아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나 이게 너무 웃겨. 기자단 3분의 2가 출석해서 과반 찬성, 지들이 국회야. 근데 과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팀장이 야, 쟤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치요. 조폭이지, 조폭. 거기다가요. 가입도 징계도 기준은 없어요. 그냥 법조팀장들이 안 돼 하면 끝이에요. 법조 기자단을 특권으로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권리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예. 법조 기자단이 뭐가 좋냐. 그 공개적인 브리핑 말고요. 세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백브리핑은 기자단 소속 기자들한테만 해줍니다. 그 백브리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도자료를 들고 기자들이 검찰의 공보관 붙잡고 이런저런 걸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있어요. 엠바고라든가 오프 더 레코드에 관한 데이터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 못 들어가면 그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입 기자는 검찰하고 법원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 취재하려고 해도 공보판사한테 가서 신분증 맡기고 비표 받아야 돼요. 검사방 가서 뭐 차 한잔 얻어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거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거나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다 차단이 되죠. 그래서 KBS 기자가 2021년 4월 18일에 했던 증언인데요. 출입을 희망했던 한 매체에서 그 매체를 나타내는 탈을 쓰고 나타나서 장기자랑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매체 기자는 아빠를 출입 기자단에 넣어달라고 말하는 영상을 틀어주고 업소를 하기도 하고요. 이 2명 다 떨어졌어요. 그 비가입 매체에 속한 한 기자가 경찰 연락처가 없어서 서울경찰서 출입 기자한테 그 연락처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취재하고 있는 단독 아이템 그건 나한테 하나 주라. 단독 나한테 하나 주면 내가 너 신청할 때 찬성 던져줄게. 안 믿어지시죠? 그래가지고 2020년도 11월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병표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 주십시오. 34만 3,622명이 동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겨레 신문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닐까?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배경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법조 기자단 기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전해졌다, 알려졌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검찰은 이 대표 쪽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짜는 설 연휴 뒤 1월 말께로 전해졌다. 이게 1월 16일 한겨레 신문이고요. 지난해 10월 30일 한겨레 신문은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김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김 씨의 사실 확인서가 번복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이 도둑질한 것으로 전해졌어. 기상캐스터가 내일 날씨를 얘기하면서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겠습니까? 이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말한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게 뭐 비가 왔다, 구름이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문 기사로 써요. 이거는 풍문으로 들었어 할 때는 할 말이지. 풍문으로 들었다고 할 때도요. 그 풍문을 주막집에 무슨 아줌마가 전해줬다든지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비문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안 된다. 특히나 신문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법조 기사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알려지고 전해집니다. 한겨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법조 기자단 기자들이 다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밌다.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의 생각이 같았다. 같은 말을 한다. 이 말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죠. 그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무지하게 많겠죠. 판사, 검사 그만두고 안 죽을 거 아니에요. 한참 있다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법조인이야. 그러면 법조계의 중론이다라고 말하려면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1000명을 해야죠, 최소한. 1000명은 해야죠. 그죠. 근데 법조 기자실이 가만 앉아가지고 즉시 알아요. 2020년도 11월 22일 한겨레 신문을 보면요.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드러난 이상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0명 중에서 1,001명 이상이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최 비서관이 이런 상황에서 검찰 인사 등이 계속 관여하며 공직기강을 다루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데는 생각들이 같았다. 몇천 명이 생각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신감을 보인다. 충분히 확보했다. 원래 1월 16일 한겨레 신문을 보면요.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작년 10월 31일 한겨레 신문을 보면 자신감을 보인다. 왜 알려지고 전해지느냐? 형법 제126조 피의 사실 공표를 보면 말입니다. 검찰, 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기자한테 말한 거를 들키면 이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먹던가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군지 말 밝히죠. 못하고 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지고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지만 공기 중에 공소사실이 떠다니다가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게 어딨다 내 귀로 들어왔지. 이러는 겁니다. 해외에 믿을 만한 매체들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증언을 얘기할 때는 said라고만 써요. 자신감을 보인다. 자신하는 모양새다. 라고 분노했다. 라고 비난했다. 라고 일축했다는 팩트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자신하는 모양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써버리면 듣는 독자들은 이 사람 죄를 지은 모양이네. 검찰이 이미 증거 다 확보했다네. 검찰이 확실하다네.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사가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미디어들이 다 굉장히 건조하게 said, 말했다라고만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팩트에다가 자기 판단을 섞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판단은 칼럼으로 쓰든가 자기 일기에 써야지. 무슨 자신감을 보여.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당신 느낌을 내가 물었냔 말이야. 아무도 안 묻잖아요. 네가 느낀 게 뭐가 중요해? 이건 서비스죠. 서비스죠. 검사에 대한 기자의 서비스예요. 그 검사한테 립 서비스를 해줘야지 하나라도 더 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계속 받고 싶으면 자신감을 보인다.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 이렇게 써주면 그 검사가 기분이 좋겠죠. 그걸 준 검사는 알잖아. 이 기자한테 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 자식. 그러니까 이게 위법인 걸 알면서
주고받는 어떤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또 하나 추가할 게 취지라는 단어가 잘 등장합니다. 어떤 때 등장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나중에 투자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가 아니라 유동규 더 나가서 이재명 측, 더 나가서 이재명에게로 바뀝니다. 그리고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천화동인 1호 절반을 주겠다. 녹취록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나중에 투자하겠다라고 써 있으나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천화동인 1호를 절반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취지다 이게.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그 갭을 검찰의 해석으로 취지라고 붙인 다음에 기정사실처럼 보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검찰은 그렇게 기자를 이용하는 것이고 기자들은 검찰 시각을 기사화해서 계속 빨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런 관계죠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졌다, 알려졌다,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다음에 자신감을 보인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기자로서 기본이 안 된 거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법관은 공판 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 물어보면서 진실을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요.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주의가 뭐냐면 판사가 아니라 원고, 피고가 중심이 돼야 된다. 공판 중심주의는 기소장이 아니라 공판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직접주의는 원고와 피고한테 직접 판사가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대법원이 2003년 3월에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예, 아니요 식으로만 대답하던 관행을 바꿔서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요. 피고인 쪽 증인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의 증거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딱 6달 동안 무죄 선고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나 늘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전에는 검사가 만든 조서를 그러니까 무슨 압박을 받았던 회유를 받았던 상관없이 조서에 있는 대로 예 아니요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재판장 많이 가봐서 알잖아요.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면서 질문과 답을 법정에서 해라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그게 맞지? 그렇죠. 네. 기소장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한테 공개되고 시민에 의해서 감시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판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기소 전부터 혐의 사실이 알려지고 전해지고 재판도 전에 검사가 혐의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양새고 재판도 전에 법조계의 중론이 혐의가 있다고 하는 곳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이건 여론재판으로 재판 일하기 전에 끝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조국 사냥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언론을 통해서 여론재판을 끝내고 재판정에 밀어넣은 거죠. 네, 지금 제가 예를 든 모든 기사들이 다 한겨레 신문 기사들입니다. 한겨레가 그나마 잘한다고 하는 곳인데 지금 그런 거예요. 기자들이 또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보도하고 싶은데 마감 시간이 맞지 않다. 증인 나오면 신문을 검찰 쪽에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신문을 하기 전에 마감 시간이 되거나 마감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기자들이 법정에 잘 나오지 않지만 서로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 신문 끝나면 우르르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재판 열리기 전에 계속 검찰이 흘린 기소장만 보도를 하더니 법원까지 나와가지고 또 검찰 신문만 두고 나가버리냐. 여기에 대한 변명이 마감 시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 기소는 사실은 많이 보도를 해서 자기들도 많이 접해서 알고 있지만 변호인 신문은 이게 처음 듣잖아요. 거기다가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써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텐데 지면이 제한되어 있다. 세 번째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길게 쓰면 클릭이 안 나온다.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예전에 포털이 언론을 어떻게 망쳤나에 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링크가 걸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마다 미디어 사용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20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종이신문 이용률이 8.9%입니다. 20대는 2.0%밖에 안 되고요. 매일 보냐는 0.8%로 떨어집니다. 그럼 뉴스를 어디서 보는데 인터넷 포털이 84.5%, 온라인 동영상이 69.7%, 소셜미디어가 45.4%예요. 우리가 4대 매체라고 그러면요. TV, 신문, 잡지, 라디오였어요. 그런데 지금 4대 매체는 TV,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메신저예요. 신문, 잡지, 라디오는 4대 매체에 못 낍니다. 사람들이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면 적응을 잘 못합니다. 네릴 자녹이라고 20세기 폭스사 회장이 1946년도에 텔레비가 처음 나오니까 텔레비는 1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안 남아있을 거다. 저 합판으로 둘러싸인 박스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냐라고 얘기했고요. 1927년에 처음 본격적인 유성영화 재즈 싱어즈가 나오니까 워너브라더스의 창업자인 해리 워너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배우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겠냐. 인간들은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 적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종이신문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8.9%인데요. 결합 열독률은 89.6%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신문, 스마트폰, PC, 태블릿 여러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결합 열독률은 무려 89.6%입니다. 뉴스페이퍼에서 페이퍼는 죽었지만 뉴스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뉴스를 훨씬 더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8.9%를 위해서 89.6%를 버리지 않는다면 신문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은요, 마감 시간이 없죠. 지면 제약도 없어요. 그리고 길게 쓰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이 말도 틀렸어요. 그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9억 1,200만 건의 아티클을 다 분석해 보니까요. 3,000단어 이상의 긴 글이 짧은 글보다 무려 77.2%나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공유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대로 쓰면. 제대로 쓰면. 제대로 쓰면 길이가 느껴지지 않죠. 제가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글을 처음에 썼잖아요. 그 글이 A4지로 11장입니다. 그걸 스마트폰으로 보셨으면 엄지손가락 지문이 조금 지워져요. 결론이 이제 본인 자랑으로 이렇게 연결될 줄은 예상을 못했네.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없으니까요. 법정에서 나갈 필요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다 듣고 쓰면 됩니다. 써서 올리면 되잖아요. 자기는 검찰 프레임으로밖에 사건을 접하지 못했는데 변호인의 시각에서 이제 뭘 묻기 시작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시 취재해야 돼. 안 그래도 되잖아. 자기 선배들 다 그렇게 먹고 살아왔어요. 자기도 그렇게 계속 먹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요. 왜 취재를 안 할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으면 끝나고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하냐면 마감 시간 때문에 못해요. 근데 마감 시간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8.9%에 해당이 돼요. 독자는 어디에 있어요? 89.6%에 있잖아요. 89.6%를 버리고 8.9%를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치 도대체 배우들이 말하는 걸 누가 듣고 싶어 하냐라든가 합판에 둘러싸인 물건은 6개월 지나면 사라질 거다 말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모든 글들은 링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영상도 틀고 뭐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글도 나오고 상호 참조를 한단 말이죠. 그걸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러요. HTTP가 뭐냐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요. 하이퍼텍스트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규약이라는 뜻이에요. 인터넷이 하이퍼텍스트예요. 근데 한국의 언론들은요. 기사에 링크를 절대 안 겁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라고 쓰면서 링크 걸 수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포털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포털이 링크를 어지간하면 못 걸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두리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링크 걸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양쪽 다 잘못했다. 한겨레 신문 1월 9일에 사장하고 편집국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고를 냅니다. 저는 여기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언론과 다른 역할, 다른 자세로 권력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기대하고 시민들이 만들어준 언론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기존 언론과 다른 이라고 돼 있죠. 근데 한겨레 신문은 법조기자단에 속해 있으면서 기존 언론하고 같은 일을 했죠.
권력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라고 되어 있지만 한겨레 신문은 검찰이 흘린 내용들을 알려지고 전해졌죠. 시민들이 만들어준 언론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만들어준 시민들한테 어떤 권한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뭘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남네요. 제 이름도 여기 안에 등장하네요. 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어준 언론이네? 그래가지고. 와, 뭐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답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한겨레 신문의 창간 과정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모리 토모미 세스난데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한겨레 신문은 기자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기자실을 폐지하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여기에 한겨레 신문의 한계가 있다. 기자실을 공개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자실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번 위기를 기화로 기자실과 검사방을 벗어나서 재판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한계를 벗어나서 인터넷의 대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감 시간도 없어지고 지면 제약도 없어지고 알려졌다 전해졌다 대신에 자기가 왜 그렇게 썼는지 근거를 전부 다 하이퍼텍스트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유튜버에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안 하니까. 기자들이 법정에 가서 반대신문까지 다 듣고 기사를 쓰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큰 공백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개인들이 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고양이 뉴스 같은 경우에 재판정에 밤까지 있으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사실 그 양반이 정통 미디어였으면 특종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빨간 아재도 마찬가지죠. 빨간 아재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한겨레 신문에 했어야 할 일을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겨레가 기자실하고 검사방을 벗어나서 재판정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준다면 한겨레 신문이 기존 언론하고 다른 역할, 다른 자세로 권력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시민들이 만들어준 언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려주고 전해주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본이 있는 언론을 갖게 되는 굉장히 멋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작은 위기지만 한국 사회에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거 암스트롱이 했던 말 지금 패러디한 거죠? 아, 맞아요. 되게 멋있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신문사 단위에서 만약에 이걸 선언한다.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그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응원한다. 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방향이. 네. 그 역할을 이 기회에 해달라. 할 수 있다. 한겨레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할까?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자. 예. 좋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제대로 이걸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한 걸 보면 그 효능과 효과를 보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너무 편하잖아.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잖아. 자기만 거기서 빠져나가면 자기만 그 정보를 못 듣게 되니까 이걸 깨는 방법은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소장 어차피 공개될 텐데 그거 남보다 하루쯤 이틀쯤 먼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한다고 그거 들으려고 전해졌다, 알려졌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기자들은 그걸 취재 루트라고 생각하지만 그 루트를 통해 검찰이 누군가를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조국도 그렇게 죽이는 것이고 이재명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살해의 도구가 되고 있다니까? 이거 그냥 두면 계속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한겨레가 나서서 그렇게 해준다면 박수지 완전. 그렇습니다. 완전 환호죠.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차장 나가시려고요? 불가능해. 한겨레로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은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계속. 한겨레가 이걸 해내면, 엄청난 이정표죠. 굉장한 일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